예를 들어서 제가 10년 동안 아버지한테 5천만 원의 증여를 받고 장인어른한테 1,000만 원까지 증여를 받으면 그거는 비과세로 공제가 된다는 말씀이죠?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손님분들 이제 내 딸 같은 며느리, 네. 내 아들 같은 사위라고 표현하시는데 세법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방위대 이기옥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은행 김재현 회계사입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별일 없으시죠? 아니, 전 다행히 별일 없고요. 네. 한 2주 넘게 재택근무 중이라서 오랜만에 지금 밖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 와중에 이렇게 영상 촬영하려고 시간도 내주시고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영상 촬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준비해 주신 주제는 어떤 걸까요? 혹시 기자님 부모님한테 증여나 상속 받으셨거나 네. 아니면 자녀분한테 증여해 주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요, 아직 제가 이제 결혼도 안 해서 증여해 줄 일은 없고 상속도 다행히 부모님 두 분이 잘 건강히 잘 계셔가지고 상속 받은 적도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네. 증여랑 상속이 어떻게 다를까요? 증여랑 상속 이제 그냥 처음 듣는 이제 단어 어감 자체만으로는 증여는 단순히 무언가를 자산을 준다는 느낌이고 상속은 물려받는다는 느낌 정도로만 알고 있고 5천만 원까지는 그냥 줄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네, 보통 일반인 분들이 그 네. 정도 선까지 좀 알고 계세요. 네네. 오늘은 제가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손님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상속까지 좀 기다리면 세금이 없을 수도 있는데 괜히 먼저 증여를 해서 증여세를 먼저 내는 분들도 계시고 미리미리 좀 증여를 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증여의 시기를 놓쳐서 상속세를 왕창 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제가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과 증여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내가 가진 재산을 다음 세대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 이를 둘 다 상속과 증여라고 하는데 다만 시기의 차이가 있죠. 상속은 내가 죽어서 상속이 발생해야지만 내는 세금이 상속세, 증여는 내가 원할 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계약에 따라서 주는 행위를 증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여는 내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행위고요. 상속은 내가 죽어서야만 그 시기나 이제 뭐 금액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전 증여를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이제 절세법으로 많이들 활용을 합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세금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상속과 증여 모두 상속증여세법이라고 하는 이제 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의 법에서 규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계산 방식이나 이런 게 비슷한 점도 있고 또 다 크게 다른 점도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 절세법을 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거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속세, 증여세 이 두 가지를 표로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증여세 계산 구조부터 먼저 좀 보실게요. 기본적으로 증여하는 재산의 평가 금액에 동일인에게 10년 내에 한 증여가 있으면 무조건 다시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다시 증여가 있고 하게 되면 합산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을 받겠죠. 여기서 혹시나 재산에 이제 담겨 있는 담보 채무라든지 보증금이 있는 재산이라면 그 채무를 차감한 값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 법에서 정한 증여 재산 공제를 합니다. 이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세율을 곱한 값이 증여세가 나오는 거고요. 혹시나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해당하면 30% 할증이 붙는데 요건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증여한 건이 합산이 되었다면 우리 그 전에 냈던 세금이 있겠죠. 네네. 그 증여세는 차감을 해주고 또 자진해서 신고를 하면 신고세액 공제라 그래가지고 또 3%를 또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상속세는 이제 돌아가신 분, 이제 피상속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돌아가신 분이 남긴 모든 재산을 평가를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내에 다른 상속인에게 한 증여가 있으면 이걸 다시 또 합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전까지 피상속인이 내야 될 세금이라든지 채무, 또 돌아가시면서 장례비 등을 지출한 게 있으면 이걸 차감을 해주거든요. 이 금액이 상속재산 가액이 되고 여기서 또 법에서 정하는 상속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한 값이 이제 계산을 해야 되고 세대생략 할증이 있고 신고세액 공제 차감이 되는 거는 증여하고 동일합니다. 크게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게 없다고 느껴지는데 네. 혹시 세율 같은 부분에서는 차이점이 있나요? 세율도 상속세, 증여세 동일한 세율 구조를 가져요. 이제 계단식 세율 구조를 가지는데요. 최소 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30억까지 40%, 30억을 초과하면 최종적으로 50%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재산에서 재산 평가 금액에서 법에서 정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그
그게 과세 표준이 되는 네. 거거든요. 그 금액에 이 세율표를 곱하는 건데 계단식 구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6억을 증여를 한다. 네. 그럼 6억 곱하기 30%가 아니고요. 아, 1억까지 10%, 1억에서 5억까지는 20%, 5억에서 6억까지 30% 이렇게 각각 곱한 금액을 증여세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세율이나 세금 계산 구조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결국 나중에 합산하고 차감하고 하면 상속세랑 증여세랑 똑같은 세금이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 상속세랑 증여세가 크게 차이가 두 가지가 나는데요. 요것 때문에 이제 사전 증여를 통해서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계산 구조와 세율은 좀 동일한데 이제 과세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이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인 내가 자녀 한 명한테 줄 때, 혹은 두 명, 세 명한테 쪼개서 줄 때마다 각각 계산을 합니다. 우리 세율이 계단식 세율이니까 네네. 더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반면에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합산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속보다는 증여가 쪼개서 줄 수 있으면 더 유리하겠죠. 그럼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전체적인 규모 자체가 상속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세율 적용이 좀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된다라고 이미 알고 계시는데요. 이 증여랑 상속에 대한 공제금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증여에 대한 공제금액인데요. 수증자 한 명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입니다. 그래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 네. 공제가 되는데 이건 제가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6억, 아내가 남편에게도 6억까지 서로 각자 또 6억씩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직계존비속 간에는 증여할 때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가 공제가 되는데요. 만약에 내 자녀가 고등학생일 때 2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서 줬다면 대학생이 되고 나면 이제 성년이 됐죠. 네. 그럼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까 추가로 3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내 아버지, 어머니, 네.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렇게 핏줄이 섞여 있는 위를 다 직계 존속, 네. 내 밑으로는 내 아들, 딸, 네. 손주, 외손주를 다 포함해서 다 밑으로 또 직계 비속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수증자 한 명을 기준으로 10년 동안에 5천만 원까지밖에 공제가 안 되니까 네. 만약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다 이미 네. 그럼 할아버지가 그 다음에 또 주실 때는 그 그럼,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세금을 내야 네.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5천만 원 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5천만 원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수증자. 그게 아니라 수증자 한 명을 기준으로 내 직계 존속 전체한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모든 친척들을 기타 친족이라고 네. 표현을 하는데 이 기타 친족에게는 1,0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나를 기준으로 네. 내 기타 친족들로부터 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사위랑 며느리도 기타 친족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내 딸 같은 며느리, 네. 내 아들 같은 사위라고 표현하시는데 세법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증여보다 훨씬 공제금액이 크거든요. 일괄공제라 그래서 무조건 5억이 공제가 되고요. 돌아가시는 순간 내가 죽는 그 시점에 내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라 그래서 무조건 5억 원이 또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있으면 먼저 죽는 사람은 10억을 공제받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죽는 사람은 5억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점 재산을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최대 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35억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 공제는 법에서 정하는 한도 금액이 있어요. 법정 상속 비율이라 그래서 그 비율만큼만 배우자 상속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배우자한테는 6억 원까지 되는데 그러면 그 6억 원 가능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상속이나 증여가 의미가 있으려면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배우자는 내 옆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언젠간 그 돈은 또다시 한번 내려가서 또 증여나 상속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아파트의 네네네네. 지분을 공동 명의로 좀 나누어 줄 때 네. 그렇게 해서 종부세를 좀 줄이고 싶을 때 활용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양도 차익이 너무 커가지고 그런 고민이 있을 때는 배우자 증여를 통해서 지금 시세대로 취득가액을 좀 올려서 네. 나중에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좀 줄이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재산이 한쪽으로 다 몰려 있을 때 네. 내가 50억이란 재산이 있는데 배우자는 재산이 0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증여를 통해서 재산을 좀 안분을 시켜놓는 게 상속세 측면에서 좀
또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한번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세율 이제 적용이 되는 게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세율 측면에서 조금 불리한데 공제를 감안을 하면 상속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이해를 맞습니다. 하면 되나요? 부부 중에 한 명이 10억 공제 받고 나머지는 5억 공제를 받았을 때 사실 상속세가 안 나올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 증여를 함으로써 괜히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차라리 증여를 이렇게 계획을 하신다면 5천만 원 비과세 구간 내에서 증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한 1억 5천까지, 우리 1억까지는 10%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1억 5천 정도까지 이렇게 증여하시는 게 맞고, 나머지 재산들은 이제 상속까지 가지고 가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분들입니다. 그 반대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상속이 공제가 너무 크니까 증여보다 더 유리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전 증여를 꼭 생각을 고려를 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 재산이 예를 들어 한 50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을 공제받고 4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겠죠. 그럼 40억이면은 30억을 초과하니까 최고 세율 50% 구간에 들어와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한 5억 정도를 떼서 지금 증여를 좀 사전 증여를 해보자고요. 상속까지 가져가면 이 5억 원은 50% 세금을 내야 되니까 2억 5천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증여를 하면 5억에 대해서 20%, 1억 세금을 내는 거죠. 정확하게 계산하면 9천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미리 증여를 함으로써 2억 5천 낼 걸 9천만 원만 낸다는 거죠. 1억 6천이 세금이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전에 미리 쪼개서 증여를 해놓으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라는 네. 말씀. 만약에 증여를 하고 상속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다시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네. 결국에는 상속세로 다 납부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만약에 가치가 상승할 걸로 예상되는 자산이 있으면 이 자산은 미리 증여하는 게 더 유리해요. 10년마다 하는 게 좋긴 하지만 만약에 10년 안에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가치가 상승할 걸로 예상되는 자산은 미리 증여를 해놓는 게 유리하다. 네. 갖고 있는 자산의 종류가 많을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떤 거를 먼저 이제 증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세 가지 정도 세 가지요? 말씀드려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시세보다 낮게 평가해서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가치가 상승할 걸로 예상되는 자산. 네.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거. 세 번째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네네.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게 가치를 낮게 잡아서 증여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했는데, 그럼 대표적인 예시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재산들은 상속증여세법의 평가 방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이제 매매사례가액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시가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해당 자산이나 이와 유사한 재산이 실제 제3자 간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있다면 이걸 매매사례가액이라고 표현하고요. 네네. 이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된 금액이 있으면 네. 감정평가된 가액,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시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생긴 물건이 층마다 있고 옆동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이건 사실상 매매사례가액이 항상 있는 물건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시세대로밖에 증여할 수 없는 물건.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단독주택이나 상가 건물 아니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와 똑같이 생긴 물건이 있기는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준시가라 그래서 세법상 기준시가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세법상 기준시가는 이제 공시가격, 네네, 공시지가 네. 이런 금액들인데 이게 실제 시세의 한 60%, 70% 네, 수준에 불과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해서 증여할 수 있다면 혹은 상속을 할 수 있다라면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 평가가 되는 거죠. 한번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이렇게 기준시가로 평가를 해서 한번 증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작년에 좀 세법이 변경이 돼가지고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실제 시세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면 이거 국세청에서 외부 감정평가기관에 맡겨가지고 감정평가로 추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자산에서 이제 지금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가 될 수 있을 만한 거는 주택이나 뭐 상가 같은 게 있다고 하셨는데, 금융자산이나 이제 증권, 주식 이런 거는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상점주식은 우리 장에서 항상 네네. 시가가 있죠. 네네.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 시점을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세법에서는 지금 증여하는 날로부터 이전 이후 2개월 동안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액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제 기업 가치보다 내가 봤을 때 이제 주가가 좀 낮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증여하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죠. 사실 이제 예전에 IMF가 터졌을 때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장이 굉장히 폭락을 했을 때가 있었죠. 네네네. 이때는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좀 증여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앞으로 가치가 상승될 걸로 예상되는 자산들이라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인 예시를 좀 부탁드릴게요. 뭐 앞에서도 이제 뭐 설명을 드렸지만 가치가 상승이 예정되어 있는 자산이면 혹여나 상속으로 다시 합산이 되더라도 지금 증여하는 게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좀 예정되는 자산. 똑같은 아파트라도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자산은 아무래도 증여하는 게 훨씬 좋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했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부동산 임대 수익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뭐 주식이라면 이제 배당을 할 수 있는 자산이 있겠죠. 그 임대료나 배당처럼 이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이 좀 증여하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이런 자산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이렇게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내겠죠. 네. 그럼 이렇게 또 쌓여진 현금은 또 나중에 자녀에게 증여할 때 또 증여세를 또 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자산들을 미리 증여를 해버리면 자녀가 종합소득세는 내겠지만 그렇게 세금을 낸 다음에는 다 자녀의 자금이 되니까 그래서 두 번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을 미리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로 찾으시는 절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손님분들이 주로 많이 고민하시고 아니면 저희도 제안을 드리는 이런 방법들이 첫 번째는 이제 손주 증여입니다. 내 자녀한테 증여하지 않고 내 손주에게 바로 증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또 손주한테 증여를 하면 두 번의 증여세를 내야 될 텐데 한 번만 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증여세 두 번 낼 거 한 번만 내는 거니까 세법에서는 세대 생략 할증이라 그래서 계산된 세금의 한 30% 또는 40%를 할증을 해서 더 많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 세금 낼 거 1.3, 1.4만 내면 되니까 확실히 절세가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점이 있는데 제가 상속이 발생을 하면 10년 안에 했던 증여는 다시 합산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때 10년 합산은 상속인에게 한 증여만 합산이 10년입니다. 상속인 외자에게 한 증여는 5년만 합산이 되거든요. 민법상 상속인은 내 배우자와 내 자녀까지만을 해당해요. 그래서 손주나 사위 며느리는 상속인 외자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손주에게 증여를 하고 나면 5년만 지나면 상속세로 다시 합산이 되지 않아요. 나중에 만약에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세에 합산이 되냐 안 되냐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제 부담부 증여.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방법인데요. 이제 재산에 담보 채무가 껴있거나 전세 보증금, 임대 보증금이 같이 있는 자산을 증여를 할 때 이걸 부담부 증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 중에 담보 채무가 뭐 5억 아니면은 뭐 전세 보증금이 5억이 있다라고 하면 이 재산을 넘겨줄 때는 실제 증여가 일어나는 5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고 채무 5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계산을 하도록 해요. 그러면 장점이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생기는데 하나는 증여세와 양도세 둘로 쪼개서 계산을 하다 보면 둘 다 계단식 세율 구조를 갖기 때문에 더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그다음에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 수증자가 내는 거죠. 근데 양도소득세는 증여를 해주는 사람, 양도하는 사람이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님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내는 이제 재산 그 증여세 부담을 훨씬 덜어줄 수 있는 거죠. 손주 증여랑 이제 부담부 증여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음 더 이제 추천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예요. 자녀분들이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 나가 살고 있거나 뭐 이렇게 직장을 갖고 아니면 결혼해서도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세법상 비거주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비거주자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좀 계산이 좀 다르거든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 증여를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세금 총액만 놓고 보면 비거주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더 불리해집니다. 그런데 가장 큰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비거주자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그 증여세가 나오죠. 그 증여세는 부모님이 대신 내도 추가적인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한국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증여세가 나오죠. 이 증여세를 부모님이 내주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증여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대신 내주는 거니까. 그것도 세금을 대신 내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증여세가 또 나와요. 근데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는 이 증여세를 대신 내주더라도 추가적인 증여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 5천만 원 증여할 땐 당연히 손해겠죠. 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0인데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때는 무조건 손해고 좀 큰 금액을 증여를 하실 계획이 있다면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그 증여세가 엄청 많고 그래서 그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아낄 만한 정도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증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유리하다고?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주의할 사항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내 미리 좀 현금으로 만들어서 좀 인출을 해가지고 집에다 놔두면 아니면 금고 안에 놔두면 요거는 국세청에서 모를까? 네, 모르지 않을까. 근데 사실 상속세 조사를 하다 보면 이제 상속이 발생하고 그 이전 10년 동안 돌아가신 분이랑 그다음 나머지 상속인 분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아가신 분의 계좌에서 큰 금액이 좀 인출이 많이 되거나 하게 되면 그 흐름을 좀 쫓아가거든요. 그리고 납세자에게 이게 어디로 갔는지 좀 소명하라고 합니다. 그 국세청에서 파악이 안 된 현금은 사실 이 남은 상속인 자녀분들의 계좌로 넣을 수도 없고. 너무 큰 돈이 네. 한 번에 들어가요. 그것도 요새는 또 부동산을 사게 되면 또 자금 추출 조사가 나오고 네.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돈은 그대로 현금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돈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인플레이션 같은 게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 현금으로 두게 되면 굉장히 큰 손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은 줄였지만 굉장히 큰 숙제를 안을 수밖에 없어요. 거의 모든 것들은 뭐 한쪽으로 몰빵하는 것보다 그렇죠. 한쪽 좀 나눠서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 좀 생각이 나고요. 일단 내가 가진 재산으로 만약에 상속이 발생을 한다면 나오는 세금이 얼마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비과세 구간 안에서 증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 상속으로 가면 전체적인 세금이 없이 상속 증여가 가능한 분들이고요. 만약에 내가 상속세를 계산에 얼추 해봤더니 세율 구간이 30%를 넘어가는 분들이다 라고 하면 이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사전 증여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증여세가 나오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좀 길게 보고 좀 미리미리 사전 증여를 통해서 전체적인 세금을 좀 줄이는 걸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때 내 재산 중에 어떤 재산을 증여할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시세보다 좀 낮게 평가할 수 있는 자산 또는 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 또 앞으로 또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자산 또 VIP 손님분들이 좀 많이 좀 하는 방법들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뭐 손주 증여라든지 뭐 비거주자 증여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좀 증여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김재환 회계사님과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 머니방에드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